그날 낯선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사진 속엔 젊은 날의 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다. 누군가는 평생 숨기고 누군가는 평생 찾아 헤맨 오래된 진실.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의 평범한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영희 할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는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빛바랜 간판 아래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같은 반찬들이 담긴 작은 통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이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도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어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하지만 그 또렷한 눈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80년대 할머니는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딸이었죠. 그 아이는 할머니가 20살 때 낳은 처사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집안의 반대, 신분의 차이, 그리고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할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보낸 사람이 차에서 내려 차갑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라고. 그러면 아이는 잘 키우겠다고. 당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아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신보다는 그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딸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찾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나마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반찬을 사러 오고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오후 2시쯤 할머니는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가게 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소녀는 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녀의 눈매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그보다 더 또렷하게는 자신이 떠나보낸 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애야, 뭐 필요한 거 있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뒤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지나가던 아이겠지.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반찬을 담으면서도 계속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을 끄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한번 가게 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낮에 봤던 그 소녀가 다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소녀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같은 것이었죠. 소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가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에서 반찬통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깍두기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오직 소녀가 들고 있는 그 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이게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소녀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아요. 소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 우리 엄마 맞죠? 할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물었어요. 너는 대체 누구니? 그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소윤이에요. 저희 엄마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소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이 사진이랑 일기장이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이 얼굴을 그리워하셨어요. 소윤이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가 쓴 거예요. 일기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얼굴을 평생 궁금해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딸 소윤이가 자라면 이 사진을 보여주고 꼭 찾아보라고 말해야겠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열하듯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자신이 떠나보낸 딸이 평생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유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맞죠?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으신 분 맞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내 딸이었다. 소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도 소윤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소윤에게 물었어요. 내 엄마는 행복했니? 그 집에서 잘 지냈니?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좋은 분과 결혼하셨고 저를 낳아주셨어요. 하지만 소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늘 외로워 보였어요. 아빠는 항상 바쁘셨고 집안 어른들은 엄마를 차갑게 대하셨어요. 엄마는 자주 혼자 이 사진을 보며 우셨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유한 집에서 살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 서 있었죠. 차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소윤을 발견하고는 급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윤은 그 남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기석 아저씨,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기석이라 불린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부회장님께서 아가씨가 집을 나선 걸 아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석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부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기석을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도현, 부회장님 댁의 운전기사입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도현. 그 이름은 자신의 딸이 결혼한 남자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니?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집에 갔다가 몰래 나왔어요. 아빠가 알게 되면 분명히 막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석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소윤을 설득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부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꼭 알아야 해요. 우리 엄마가 왜 평생 외로워하셨는지, 왜 이 사진을 보며 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소윤의 어깨를 감싸며 기석을 바라봤어요. 그냥 보내주시오. 이 아이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게 해주시오. 기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와 소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기석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겠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가게 벽에 붙어 있던 오래된 집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희 씨, 제 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유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전화기 너머로 냉소 섞인 웃음이 들려왔어요. 손녀라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전화가 끊긴 후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유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기석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곁에 더 바짝 붙어 앉았어요. 전 안 가요.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소유는 놀란 눈으로 기석을 바라봤어요.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기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한 회장님 댁의 막내 운전기사였습니다. 25살이었죠.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한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씨를 찾아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를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아기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윤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씨가 사시던 단칸방을 찾아갔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소?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영희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기를 내려놓으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소유는 기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도 끝장이었어요. 할머니는 기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어떻게 자랐소? 행복했소? 기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댁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회장 부인께서는. 기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소윤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특히 뭐요?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기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냉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손녀라고 부르셨지만 늘 차갑게 대하셨죠. 그 아이는, 아니, 아가씨 어머님은 항상 외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자신이 떠나보낸 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거군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가씨 어머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셨죠. 바로 한도현 부회장님이십니다. 소윤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빠는 엄마의 출생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회장님께서 사위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부회장님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요? 아빠가 엄마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차가웠던 거구나.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엄마의 출신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할머니는 소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건 부회장님의 명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석은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가씨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영희 씨를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윤도 함께 울었죠. 할머니는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열어도 되겠소?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윤은 할머니 곁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딸 소윤이가 자라면 꼭 엄마를 찾아가게 할 거예요. 그때 엄마를 꼭 안아주세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윤도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소윤을 바라봤어요. 소윤의 얼굴에서 자신의 딸이 보였고 또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윤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 엄마에 대해 말해줄게. 할머니가 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야.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20살 때였어.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하루에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장님 아들이 공장에 왔었어. 대학생이었지. 그 사람이 내 엄마 아버지였단다. 소윤은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신분도 집안도 다 달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지. 그 사람은 할머니에게 결혼하자고 했어.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 내 엄마를 가진 거야.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너무 기뻐했어. 곧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회장님은 아들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고 할머니를 찾아와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지. 할머니는 거절했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기석이 대신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께서는 공장주에게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영희 씨는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공장에도 취직할 수 없게 되었죠. 소유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고용하지 않았지. 그렇게 몇 달을 굶다시피 하며 지냈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내 엄마를 낳았어. 단칸방에서 혼자서 말이야. 그때 할머니는 생각했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소유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들이 찾아왔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아기를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라고 했어. 그러면 아기는 우리가 잘 키우겠다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겠다고 했지.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거절했어. 하지만 그들은 협박을 했어. 만약 거절하면 아기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어.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 가난한 할머니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들과 맞설 수 있겠어. 결국 할머니는 아기를 내려놓았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할머니가 엄마 자격이 없었던 거야. 소유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엄마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소윤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엄마를 데려가 놓고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를 외롭게 만든 거예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아가씨 어머님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실수를 수습한 것으로 생각하셨죠. 소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실수로 생긴 짐이에요? 소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소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소윤아, 진정해. 할머니도 똑같이 생각해. 하지만 그때 가게 밖에서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차였어요. 기석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할머니와 소유는 동시에 문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5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는 매서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소유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아빠. 한도현 부회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윤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소윤아, 집에 가자.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현은 소윤을 무시하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박영희 씨, 제 딸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도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녀라고요? 5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분이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십니까? 할머니는 가슴을 찔리는 것 같았어요. 도현은 계속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윤이 아버지 앞에 나섰어요. 아빠, 할머니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도현은 소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전 다 알아요. 할머니가 왜 엄마를 떠나보냈는지, 누가 할머니를 협박했는지 다 알아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은 소윤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뭘 안다는 거냐? 그 시절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소윤은 가방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 써놓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는지 전부 다요. 도현은 일기장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윤은 일기장을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쓰셨어요. 집안 어른들은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늘 차갑게 마치 남처럼 대했다. 나는 항상 외로웠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소윤은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무슨 비밀을 알게 된 것 같다.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윤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서 엄마를 다르게 대한 거예요? 도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도현은 할머니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도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출생의 비밀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늘 주눅 들어 살았죠. 그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소윤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도현은 소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윤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이 여자가 당신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윤은 더욱 분노했어요. 아빠는 뭔데요? 엄마를 사랑했다면서 왜 차갑게 대한 거예요?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소윤은 아버지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엄마 일인데요. 도현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윤아, 이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집에 가자. 소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요. 전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도현은 소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윤은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기석이 나섰습니다. 부회장님, 잠시만요. 도현은 기석을 노려봤어요. 기석 씨, 당신은 빠지시오. 기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도현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변했어요. 기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영희 씨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죠. 기석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현에게 건네려던 것이었어요. 이건 부회장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현에게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를 읽는 도현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소유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뭐라고 쓰신 거예요? 도현은 편지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집안의 명예 때문에 결혼한 건가요? 나는 평생 궁금했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출생을 알고 나서 변한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윤과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현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어요. 나는 다만 내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 부탁이에요. 우리 딸 소윤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소윤이가 자라면 내 엄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에요. 도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윤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도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모습이었어요. 소윤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석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도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유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소윤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가 원하던 것을 막았으니까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윤과 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딸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도현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출생을 알고 나서 변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아내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았어요. 집안의 체면이 깎일까봐,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소윤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도현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보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소윤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윤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소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현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소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걸 아신 것 같구나.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버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소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도현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소윤아,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해결할게. 소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현은 소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기석도 그들을 따라 나갔죠. 차 안에서 소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도현은 운전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인 한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의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는 도현과 소윤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그 여자를 찾아갔다고? 내가 평생 감춰온 비밀을 내가 들춰낸 거냐? 소윤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평생 외로워하셨어요. 회장은 소윤을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어린 것이. 소윤은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협박해서 엄마를 빼앗았다는 것도요.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협박? 그건 그 여자를 위한 일이었다. 가난한 여공이 무슨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느냐. 도현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노려봤어요. 뭐라고?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회장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도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제 딸이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3개 내려쳤어요. 안 된다. 그 여자는 우리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소윤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거라.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왜요? 왜 할머니를 만나면 안 돼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딸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소유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새벽녘 소유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가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게 임시 폐업.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습니다. 소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기석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소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석 아저씨,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데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성모병원입니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요. 소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소유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기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소윤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부회장님께서 아시면.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부터 뵙고 싶어요. 기석은 소윤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소윤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소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소윤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그냥 충격을 받아서 잠깐 쓰러진 것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소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무리하게 찾아뵈서. 할머니는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란다. 할머니는 오히려 행복했어.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을 거야. 할머니가 비록 곁에서 키우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해봤단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의 편지를 읽고 알았어. 그 아이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오히려 할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걸. 소윤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소윤아,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그 아이가 행복했다는 걸, 너 같은 훌륭한 딸을 낳았다는 걸.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도현은 소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윤아, 집에서 내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소윤은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할머니를 꼭 봐야 했어요. 도현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도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윤이를 힘들게 했네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아프신 건 제 책임입니다. 도현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도현을 바라봤어요.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아내의 출생을 알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압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자신의 약함. 그 모든 것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면 어르신을 찾아뵙도록 도와드렸어야 했어요.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 할머니는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할 말이 더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기석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소윤과 도현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회장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멈춰섰죠. 박영희.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50년 전에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소. 집안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체면을 차린답시고 한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았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녀는, 아니, 당신의 딸은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소.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지팡이를 놓고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늙은이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소. 병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원망했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모습이었어요. 소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기석도 문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애 씨, 내게 기회를 주시겠소? 이제라도 당신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건.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빼앗은 50년을 돌려줄 순 없소. 하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소. 제발, 거절하지 마시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윤을 바라봤어요. 소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50년 동안 얽혀있던 비밀과 원망이 마침내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가 지내실 집을 마련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이 제 집이에요.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가게 건물을 매입해서 할머니께 선물로 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소윤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단골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소윤과 도현, 그리고 회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기석도 운전복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리했죠. 할머니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소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소윤은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소윤아, 깍두기는 이렇게 담는 거란다. 국물이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도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소윤이 담은 반찬통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소윤이 솜씨가 좋구나. 소윤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소윤이가 주말마다 여기 와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놀라며 소윤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못해드린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소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도현도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맛을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순간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우릴 보고 계시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실 거야.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윤아, 내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비록 할머니가 곁에 없었지만 그 아이는 강하게 살았고 너 같은 멋진 딸을 키워냈단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회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 손녀를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위해서도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물잔을 들어 함께 건배했어요. 건배. 며칠 후 가게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컬러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컬러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소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찾았어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소윤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무슨 반찬 있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이 맛있어요. 소윤도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반찬을 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도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도현은 매일 퇴근 후 이곳에 들렀어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맛있는 저녁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상을 차려주었어요. 소윤도 옆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게 문에 걸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결국 모두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시작이자 사랑이 다시 피어난 곳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서로에게 닿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